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근데 날씨가 지금 조금 미세먼지가 개이고는 있는데 그동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요 며칠 맞아요. 동안 아예 정말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새 날이 좀 따뜻해졌나 싶었더니 미세먼지가 그렇죠. 너무 심해서 참 야외 활동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주말엔 또 비가 온대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오늘 권상희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풍산계, 사퇴, 추행 이렇게 세 가지 해시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저희가 준비한 해시태그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는 풍산계인데요. 흙탕물 싸움된 풍산계 논란이라는 주제 선정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일단 2018년 9월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 고미와 솜강이었죠. 이 2마리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에 돌려주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게 지난 7일이었어요. 이 풍산개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죠.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령이 미비한 채로 계속해서 본인이 위탁해서 양육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부부 풍산개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풍산개 다운입니다. 애초에는 지금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했다라고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다운이 같은 경우는 국가 기록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건 고미와 솜강이 2마리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다운이기 때문에 다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양산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대로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마리 이 풍산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파양이라는 단어들이 여기저기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파양한 셈이었기 때문에 논란 7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게 개를 선물로 받다 보니까 참 보통은 재임 중에 대통령이 받은 선물 같은 경우에 퇴임 후에 어떻게 좀 보관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이 풍산개 사실 우리가 동물을 물건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물건인 상태입니다. 일단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풍산개가 법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인 국가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도로 데려가라. 처음에 이렇게 입장문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 국가 정상 간에 이 교류됐던 선물들 있죠. 이것이 식물, 동물 가리지 않고 또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서 국가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이 관련 법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는데 이 법 해석을 보면 일단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가 되면 사실 전직 대통령이 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풍산개 반환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또 한 번 틀어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 전 대통령과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가장 좋았던 모습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풍산개와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자문을 했죠.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개, 동물 같은 경우는 키웠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그쵸. 정서적으로 좋잖아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문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던 기억들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퇴임 이후에 대통령이 계속 기록물을 갖고 있는 것, 현재 규정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측이 이 규정을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문 전 대통령 측 더 덧붙인 이야기가 이런 일이 사실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뭐 국가 정상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요. 지금 다들 처음 접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입장을 지금 냈어요. 해당 시행령 대통령 기록관 소행으로 이 행안부 그리고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으면 될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피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나왔던 논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풍산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비용 관련된 그렇죠.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지금 예산을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한 걸 보면 일단 사료비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사료값 35만 원, 그리고 의료비 15만 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건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예산안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행안부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건비 200만 원, 이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쵸.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탁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200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 따로 지급을 한다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관련한 규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날선 말들도 오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행안부에서는 사실상 파양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파양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보도들이 나오면서 거의 모든 매체에서 지금 사실상 파양이 맞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풍산개 3마리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 질의를 했고요. 한 차관이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또 여야 간의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는 사실상 파양이 맞다라는 식의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반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고미와 송강이를 정부에 반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반환할 거라는 게 그냥 계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행하기 위해서 미리 발표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으로 본다면 7일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8일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미와 송강이가 어디가 있느냐면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 가 있습니다.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서 지금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기록관 풍산개를 맡아서 관리할 기관 또 관리 방식 등을 검토 협의 중에 있다. 관리 기간이 결정이 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보면 풍산개 처분과 관련한 국민 반응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표본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의 우리가 정치권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뭐 남녀 1000명 정도잖아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네.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83%가 문 전 대통령 인간성에 실망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인 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인지,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반박을 하지 않은 걸 보면 본인의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입장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반려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강아지를 요즘에 안 키우시는 분보다 키우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많거든요. 뭐 페펜족이라고 하잖아요. 페펜족 인구가 무려 1,500만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라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에 따른 국민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류 뭉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키우던 그 동물, 그것도 이제 개 2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일단은 뭐 파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우리가 맞고 있다가 이걸 반환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양측의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나 국감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로 굉장히 좀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여당 같은 경우는 파양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파양이냐.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도 있는 거다. 반환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파양이란 단어는 아까도 제가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파양이란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입양을 했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에 파양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근데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입양한 건 아니에요. 네, 입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파양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매체들, 대부분의 매체들이 파양이란 단어를 쓰고요. 동물보호단체 등도 파양이란 단어를 쓰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서적으로 파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했기 때문에 반환했다라는 것은 단어상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송강이와 곰이를 한두 달 키웠던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9월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가족이 됐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한 게 어느덧 4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건 개에게 4년은 그 개의 수명, 평균 수명과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1 정도라고 동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분의 1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위탁받아서 나는 반환할 수도 있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한 시기가 4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파양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동물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이 파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정서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본인이 입양해서 기르던 그 강아지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키우다가 본인이 어쨌든 위탁해서 맡고 있다가 이걸 이제 반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국가 반납을 두고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비판 내용을 그냥 제가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냐라고 하면서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3마리가 이제 쓸모없어졌나 보다. 나라가 사료값 등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한다.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5년이나 통치했나. 그러지 말고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비꼬는 지금 글을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인 게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이다. 강아지 키우기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물론 이 발언 자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분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던 게 쿨하게 보내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쓴 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SNS 글이 사실 논란이 된 겁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국가재산이잖아요. 국가재산인데 개인인 문 전 대통령이 키웠다가 사실 동물들에게 변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뜻하지 않게 굉장히 아프거나 또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행 법과 관련된 문제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만약 이걸 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 정서상 만약에 그런 강아지들에게 풍산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국민 정서상 이 또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딱 꼬집어서 공사 구별해라 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다분히 사실 감정적이에요. 여기에 좀 뭐 이성의 힘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의 글귀가 없습니다. 이걸 사실 선물 받은 걸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이건 네티즌들 가운데 사실 좋은 댓글이 아닌 거죠. 악플에 해당하는 글을 정치인이 이렇게 본인 SNS에 썼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지금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홍준표 대표의 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 정서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도 덧붙입니다. 그냥 다른 걸 다 제쳐두고 그냥 이 개 두 마리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글쎄요, 저 멀리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한 공간에서 쭉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동물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해서 뭐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앞으로 어디에 머물게 될지 지금 그 운명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렵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 풍산개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일단 탁현민 전 비서관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구별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은 공사 구별이 전혀 안 된 발언들이 대다수다. 그러면서 실로 개판이다. 걱정도 지친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공사 구별을 해서 탁현민 비서관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풍산개 두 마리를 맡아 키워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적절한 방안을 만드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적절한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지금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약속한 걸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만으로도 이런 수준으로 국가 장악력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냈는데 사실 이건 침소봉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풍산개 논란이 뜨거워지고는 있지만 이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반려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뜨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국가 장악력, 뭐 국정 장악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원중요한 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국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 있는 예산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세금으로.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인건비와 관련된 의문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결되지 못했다는 게 사실 행안부의 어느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지 못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 부재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이야기를 정말 확대하거나 조금 이 논점을 빗나간 지금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공사구별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공사구별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지지 않는 것. 이게 공사구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실망한 국민들이 없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 구구절절이 옳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이 있는 동물, 풍산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 관련 규정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지금 경북대 동물병원에 있는 곰이와 송강이 이 두 마리 풍산개에 대한 정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구별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처럼 풍산개 논란이 전현직 대통령들의 감동 싸움으로 조금 번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동물이 왜 물건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 지위로는 우리가 물건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이 타인한테 구타,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맹견에게 물려도 가해자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해쳐도 물건 훼손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재물손괴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생명이 있는 동물을 해쳤는데 재물손괴죄 정도로 이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거의가 다 소액의 벌금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키우는 분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법이 여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일단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미 1990년 우리보다 30여 년 전에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그에 대해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고요.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1988년에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국회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산개를 국가 소유, 국가 기록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을 했던 그런 형법이라든지 아니면 민법상의 그런 법 체계는 굉장히 옛날에 그런 시대 정신을 사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이 반려견들, 반려묘들 내 가족처럼 오히려는 어떻게 보면 사실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 현 상황과는 조금은 좀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풍산개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 입장을 밝힌 것도 국민의 논란, 지금 이 논란거리를 더 확대시키고 있을 뿐이지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본인이 부담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풍산개를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 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 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인데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을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게 쿨하게 넘기면 그만이다라는 취지의 아까 그 발언과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국가 소유의 국가 재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키우는 것이 위탁 관리가 되는 것이 당연히 논리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인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그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쨌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200만 원 인건비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그 안에서 해결이 못 됐다는 점. 그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 전 대통령한테 설득을 시키던지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6개월이란 시간을 끌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인 건 6개월간 대통령 기록물 내 돈으로 내가 키웠어. 이거에 고마워해야 돼. 이런 취지거든요. 이게 과연 전직 대통령의 품격 있는 발언인가. 이건 문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모르겠어요. 저는 전직 대통령이고 이게 국가 소유의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잡고 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물론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에 사실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으로 판단을 안 하고 자꾸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본인 변명을 하는 데만 좀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식으로 판단을 좀 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커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내가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잖아요.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9월에 북한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도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 등식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 법 개정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불합리를 해소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퇴임하기 전까지.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 풍산개 우리 가족이야라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언론에 많이 누출을 시켰거든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임 임박해서 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이관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난이 상당히 쏟아졌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산으로 데려갔다라는 이 취지의 지금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 지원 여부 때문에 키우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내 돈으로 키웠어.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은 저는 사실 올리지 않느니만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 1,400만 원 받는데 250만 원 사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 또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난을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자꾸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게 갈 수 있는 문제냐. 사실 이제 풍산개 살아있는 개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기록관이 반환된 풍산개 2마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검사가 마무리가 되면 인천이나 청주 등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에 이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동물원이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동물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원에 사실 우리가 개가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원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실 곰이와 송강이 사이에 풍산개 별이가 태어났었거든요. 2019년부터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이 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입법 예고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있는데요. 대통령 기록물 중 동물과 식물을 특정 기관이나 이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걸 허용하도록 하는 이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기재부 등의 일부 부처는 이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유사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기재부가 난처해하는 건 뭐 사실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탁을 시키려면 기관이나 사람한테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관련 기준,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든지 간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또 난색을 표하는 거고 또 거기에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 측정을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돈 관리를 해야 되는 나라 살림을 담당해야 되는 기재부로서는 사실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처럼 이 개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정상으로부터. 그런데 이 선물 대부분이 미국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곧장 국립기록보관소로 직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당연히 개를 국립보관소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그렇죠. 못 받는다. 이렇게 이런저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시 부부가 이걸 키우기가 어려웠던 게 이미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워싱턴 인근에 사는 이 불가리에게 미국인 부부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선물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재무부와 상의를 했었고요. 당시에 강아지값 $43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기록물 보관할 수가 없어요.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케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하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국감에까지 등장하며 공방이 이어졌던 풍산개 논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해시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사퇴인데요. 이태원 참사 책임론 정쟁이라는 주제에 준비해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논쟁과 또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가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뚜렷한 이 자리에서는 사실 뚜렷한 시각차를 그대로 노출시켰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덕수 총리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군 경찰청장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윗선들 경질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르죠. 일단 경찰 대응을 질타하면서 정부 책임론에 선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권에서 나온 목소리를 보면 역대 장관 중에서 이렇게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거치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향했던 그런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는데 수사 핑계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현직 경찰관들에 한해서 꼬리 자르게 하는 모습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여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전 대비도 허술했고 또 112 지금 신고가 접수됐지만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은 뭐 여실히 드러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사상 누각 같은 조직이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수습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네요. 근데 수습이 먼저라는 발언 외에도 이상민 장관이 더 덧붙여야 할 발언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습한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라는 발언 정도는 해야 야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발언 또는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발언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의 요청 들어온 게 있느냐? 야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 아직 없다. 이런 일 겪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땐 열심히 했다는 각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까? 저는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정부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 애초부터 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부터의 지금 발언들을 쭉 종합해 보면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수습이 먼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본인이 법적으로는 사실 책임질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라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의 거취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참사 직후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과 소박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시작됐던 바로 그 발언이었죠. 정식 보고된 바가 없이 본인 개인적인 판단으로 했던 발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브리핑 현장에서 보고를 받지 않고 발언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고를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사실 시간적으로 보고받을 수 없었어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책무거든요. 본인이 그 책무를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서스럼 없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서 과연 그 자리를 지킬 만한 이유가 되는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도 열흘이 더 지났는데 글쎄요, 진상 파악은 좀 진척이 없는 느낌이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라는 사람도 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좀 보면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바꾸라는 건 후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후진적인 사건, 참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관을 바꾸라는 게 후진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선진적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발언 자체가 대통령실의 기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발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장관을 지금 경제를 하게 될 경우, 사퇴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새로운 인물이 또 중용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없고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퇴 수습 후에 거취 표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 책무가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이나 앞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나 도덕적 책무를 염두에 둔 발언인지 글쎄요,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이야기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 즉각적인 문책 인사에 이제 선을 그으면서 여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경찰을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수사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경찰 지휘 라인 뭐 대폭 물갈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이 자체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발언.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라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한 발언을 지금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인 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156명의 참사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나서 외신마다 이걸 다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후진적인 참사 사건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아까 문 전 대통령 관련한 이슈를 제가 얘기했을 때 법조인 출신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정치적인 의무관, 책무를 떠나서 법적 책임의 유무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 5월에 CNN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재를 왔을 때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이 본인이 국정 운영을 했을 때 좌우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 글귀가 써 있는 팻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었거든요.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 책임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발언은 무한 책임을 언급한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유임은 거의 확실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근데 문책 필요성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관의 거취 문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견 대통령실에 지금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야당은 거세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정조사 특검 수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지금 셀프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기는 사실 어렵다는 게 이 여권 내부에서의 또 판단 기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야당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 모두 다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이슈 토크 해시태그는요. 저희가 준비한 해시태그는 추행입니다. 교육자들의 성범죄 실추된 교원 위상이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이 교장실로 학생을 불러서 강제추행한 전직 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지난해 11월과 12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 교장실로 이 재학생 B양을 불러서 2차례에 걸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를 받았고요.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지금 재판부 설명을 보면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교장실 안에 불러서 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며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내에서 사제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상당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청소년 피해자 부모님 당연히 정신적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까지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교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교육자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착안해 보자면 집행유예 3년은 조금 가벼운 형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10대 제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4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지금 재판부 이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A씨 2018년 1월에 10대인 B양 강제추행했고요.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또 올 1월부터 3월까지 C양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인 건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어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여중생이 차에서 조니까 강제추행한 40대 체육교사도 있었네요. 네, 이 40대 체육교사에게 재판부 징역 1년 선고를 했는데요. A씨 지난 2019년 9월 20일경에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대전 대덕구의 한 중학교로 이동하면서 조수석에 제자가 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제자의 나이 불과 13세밖에 되지 않아요. 피해 학생 B양이 졸자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양 이 육상대회에 참가했다가 학교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재판부 일단 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학생의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범행을 또 계속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 이제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사실 사건의 무게가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교사가 학생을 추행하는 게 원래 이렇게 참 사건이 많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네요. 이 충남도 교육청 소속의 일부 교사들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배포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지금 사건이 무려 34건 발생을 한 건데요. 지금 이와 관련한 성폭력으로 인해서 일선학교 교사 34명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8년 천안의 A고등학교 교사 운동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학생이 입은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당하는 바람에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되기도 했고, 더 기가 찬 노릇은 논산 계룡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탈의 후에 화상 채팅, 성추행하는 장면을 촬영, 제작, 배포하는 그야말로 엽기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만 두고 본다면 사실 N번방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교사들 같은 경우에 글쎄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적절한 징계까지도 이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라도 순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교감은 직원을 성추행하고 또 교사는 학생을 추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교육계 행사가 열린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순천의 모 고등학교 교감 A씨가 같은 학교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교감 직위 해제됐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또 60대 남성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언어폭력과 함께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앞서서 설명을 드리면서 피해자들이 이제 미성년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일은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결국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피고인의 지위와 재질,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추행의 정도, 방법 등을 두루 고려해서 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A씨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강의실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 20명을 25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과 실습 과정에 주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수업 외에도 매점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리고 학생들에게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동의 또 양해 없이 학생들을 실습 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성적 수치심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학점 또 취업에도 교수의 영향력이 미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추행 사건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학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 태권도장 내부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학생 6명이고요. 모두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아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태권도장 내부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찰 이 남성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선생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존재여야만 하는데 이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성범죄에 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이죠. 지금 사실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예방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모든 교육 구성원을 상대로 해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 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학교나 교육 당국이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쉬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발견됐을 때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학교나 교육 당국도 어느 정도의 페널티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교육자들의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일리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무진의 신호등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좀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이 좀 지치게 느껴지는데요.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보고 신속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